안녕하세요. 능인고등학교 조중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 통치가 전개되게 된 첫 번째 배경에는 1919년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던 3.1 운동에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3.1 운동은 1910년대 무단 통치의 강압적인 모습들,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에 따라 많은 토지가 일본에게 약탈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민족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민지인들도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원리 원칙을 표방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패전국이 아닌 승전국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1919년 3.1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자 일본이 무단 통치의 한계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힘으로써, 강압적인 모습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을 통치하려고 했지만 이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자 결국은 무단 통치에서 유하게 문화적으로 식민지인들을 통치하는 문화 통치로 전개되게 됩니다. 또 하나가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국제 여론을 인식해서 이러한 통치 방식이 변하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우리나라 3.1 운동에 들어가게 되자 일본도 국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문화 통치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 통치의 목적을 보면 첫 번째로 식민 지배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아까 배경에서 설명을 했듯이 무단 통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이것이 3.1 운동으로 표방이 되자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만을 낮추기 위해, 없애기 위해 문화 통치를 전개할 목적을 쌓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협조적인 친일파를 양성하여 민족의 분열을 도모하고자 통치를 전개하게 되거든요. 1920년대 문화 통치를 다른 말로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내부에 일본말을 잘 따르는 친일파들을 양성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분열시키고 결국은 속까지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문화 통치를 전개하게 됩니다. 이들이 표방한 여러 가지 문화 통치의 정책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문관 총독도 임명을 하겠다라고 표방을 하거든요. 지난 영상 무단 통치에서 봤듯이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 즉 무관 중에서 임명이 되었었는데 일본이 말하기를 무관뿐만 아니라 문관도, 공부를 한 문관 총독도 임명을 하겠다라고 표방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군대 경찰인 헌병 경찰 제도를 폐지를 하고 일반 경찰인 이 보통 경찰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이 박탈되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만이 증가되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이런 기본권들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표방을 하게 되고, 한국인들이 만든 한국어 신문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1920년대에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불만을 무마시키고자 식민지 교육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1922년에 발표가 된 제2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 기회를 증대시켜주겠다. 원래 보통 교육 수업 연한이 4년인데 일본인들과 똑같이 6년으로 연장시켜주고 한국인에게도 고등교육 그리고 대학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라고 표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방들에 비해서 실제 모습들은 어떠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관 총독도 임명을 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일제강점기 동안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본 육해군 무관 중에서 총독으로 임명됐고, 또 하나 보통 경찰 제도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지만 헌병을 보통 경찰로
그냥 그대로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1919년 3.1운동 이전보다 경찰서의 수가 더욱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반포되게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기를 일본 천황제도 즉 국채를 부정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겠다라고 표방하게 되거든요. 이 말은 즉슨 국채를 부정하는 사람은 독립운동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다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치안유지법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권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1920년대 들어와서 관리와 교원의 제복과 칼 착용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 신문 기사의 검열이 더욱더 강화돼서 아예 신문 기사가 삭제돼 버린다든지 사진을 싣지 못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본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기본권도 결국은 강력하게 제한되는 그런 기만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민지 교육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증대시켜 주겠다라고 표방을 했지만 실제로 보통 교육의 수업 연한이 6년이나 적용된 곳은 많이 적었고요. 또 한국인의 취업률도 많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대학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20년대 밀리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실력 양성운동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일본의 정치, 사회적인 문화 통치의 모습을 봤다면 이번에는 경제요. 경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다 라고 배워봤었는데 1920년대에는 쌀을 증식시키는 산미 증식 계획이 가장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산미를 증식시키기 위한 계획이 1920년부터 34년 그리고 잠시 중단되었다가 38년도부터 다시 전개되게 되는데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땅에 쌀을 증식시키고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산미 증식 계획을 왜 시행했는가의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 내에 쌀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1918년 일본의 쌀 가격이 올라가고 쌀이 부족해지자 결국은 쌀 소동, 쌀 폭동이 1918년에 발생할 정도로 일본 자국 내의 쌀 사정이 식량 사정이 악화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봤을 때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많이 성장을 하고 완성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농사를 짓던 농업 인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공업 인구로 전환되게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일본의 자본주의 그리고 경제력이 성장하긴 하지만 농업 인구가 줄어들 만큼 일본 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본 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게 되거든요.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한국에서 쌀을 증식시킨 다음에 이 증식된 쌀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산미 증식 계획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러한 산미 증식 계획의 전개 과정을 보면 먼저 선생님 거꾸로 적었는데 자 팥을 논으로 전환시켜서 쌀을 더욱더 많이 생산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리조합을 창설하게 됩니다. 수리시설이 농사를 위한 저수지 등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저수지들을 만드는 조합인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물, 즉 저수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들을 표방하게 됩니다. 우리 대구에도 대표적인 수리시설이 있거든요. 이때 만들어진 바로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수성못인데 수성못이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에 따라서 농업 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저수지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구의 랜드마크 관광지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수성못 뒤에 가면 어떤 무덤이 있거든요. 이게 당시 수성못을 만들었던 수리조합장, 즉 일본인의 무덤이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이런 수성못을 만들어준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무덤도 만들어주고 관리해주고 심지어 제사도 지내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무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리 조합을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쌀을 만들기 위한 품종을 개량하기도 하고 화학 비료도 사용하기도 하며 대규모 개간 그리고 간척 사업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산미 증식기획의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이 목표한 양만큼은 증산하진 못하지만 쌀 생산이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쌀이 증산한 만큼만 일본으로 가져가면 되지만 증산량보다 일본으로 가져가는 수탈량이 더욱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자국 내, 우리나라 내에 쌀이 부족해지거든요. 왜? 더 많은 쌀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내에 쌀 식량이 이제 부족해지자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을 해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산미 증식계획은 17년도, 18년도에 단독 문제로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18년도 산미 증식계획에서는 이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을 하였다. 이게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주가 쌀 증산 비용을 소장농에게 전가를 하게 되거든요. 1910년대 문안 통치에 따라서 소장농의 도지권, 즉 관습적인 경작권이 부정당하자 소작권의 지위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걸 배워봤었거든요. 그래 이에 따라서 지주가 소작농을 더욱더 마음대로 다루게 되는데 쌀 증산 비용, 즉 수리조합비라든지 아니면 품종 개량이나 화학 비료비 이런 것들의 비용을 지주가 내서 쌀을 증산하면 되는데 이러한 증산 비용들을 소작농에게 전가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작농의 상태가 소작농의 경제력이 더욱더 약화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산미 증식계획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1920년에는 회사령이 폐지되게 됩니다. 지난 영상을 봤듯이 회사령은 1910년대에 만들어졌고 허가제로 운영이 되었다. 조선 총독이 허가를 해줘야지 기업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총독이 회사를 해체해라 라고 하면 원래 기존에 있던 회사들도 해체를 해야 되는 총독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어준 게 바로 이 회사령이다 라고 배워봤었는데요. 1920년에는 회사령이 폐지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나 회사 설립을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적정 기준만 통과하면 회사 설립이 오케이 되는 게 이 회사령 폐지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1910년대를 거치고 나서 20년대에는 일본 자본주의가 탄탄해졌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 기업이 커봤자 우리 일본 기업 못 이긴다. 그리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 막 넘어가도 우리 일본의 자본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한 탄탄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운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문화 통치와 이에 따른 경제 정책들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940년대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영상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